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의 특징 2023년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새로 녹음해 볼게요. 자, 중세국어의 특징은 이제 고1 내신으로 들어가는데 고1 내신에서 꼭 필요한 것만 위주로 하여서 다시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는 현대, 고대, 중세, 근데 현대를 거치면서 이제 변화를 겪었는데 이 중세국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17세기 이전까지를 전기 중세국어, 그죠? 전기 중세국어, 그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그 고1 교과서에 나온 것은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그 다음에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그 텍스트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과 그 다음에 그 소학원의 세 개를 통해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먼저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냐? 중세국어는 오늘날과 다른 특징이 7가지가 있다. 1, 2, 3, 4, 5, 6, 7,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소리의 높낮이는 방점, 왼쪽에 점을 찍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다. 오늘날에는 방점, 이 성조를 표시하지 않죠. 단지 이 성조로 표시한 것 중에는 방점, 하나를 찍거나 두 개를 찍거나 아예 안 찍는 방식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했는데 이 방점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첫째는 평성, 거성, 상성인데 평성은 방점이 없죠. 거성은 하나, 상성은 두 개를 표시했는데 평성은 높은 소리, 아니야, 낮은 소리, 거성이 높은 소리, 상성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인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냐? 장음으로 남아있다. 장음은 뭐냐면 길게 발음하는 거. 예를 들면 말과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장음 표시예요. 그래서 이 긴 소리의 말은 우리가 하는 대화의 말을 길게 하고 이 말은 동물의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어. 그러면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거성, 높은 소리, 상성, 점이 두 개 있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특징은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면 이 모음 조화는 뭐냐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반드시 일치했다, 일치시켰다라는 건데 그러면 양성 모음은 우리가 이제 소리가 주는 느낌이 밝고 경쾌한 느낌이고 음성 모음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인데 양성 모음은 아래 오, 음성 모음은 우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음 조화는 만약에 쓰다, 수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이 쓰다예요. 그래서 쓰에다가 여기다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전성어미 음이 쓰여요. 그러면 이 음은 앞에 나오는 모음이 으로 음성이기 때문에 얘도 음이라고 음성 모음을 사용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말이 양성 모음이야. 바람이라는 것이 양성 모음이죠. 아래 아니까 얘도 양성 모음을 썼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널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어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은 용비어천가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16세기 말에 아래아가 소실되어서 사라지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해서 17세기 초 16세기 말에 쓰여진 소학언에는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두자운군을 활용했다. 어두자운군이라는 것은 글자 첫머리에 자음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뜨들 할 때 자음이 2개 나왔어요. 수매 할 때 자음이 2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어두자운군. 이렇게 어두자운군에 쓰이는 자음군, 자음이 2개 이상 나오는 것은 뭐에 의해서 쓰인 글자다? 병서의 원리에 의해서 쓰인 글자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그러면 각자병서. 그래서 각자병서는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썼어. 그러면 합용병서라고 하죠. 합용병서 이런 글자, 그죠? 이런 거. 합용병서가 되겠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병서 금방 설명했죠. 같은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각자병서, 얘가 합용병서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인데 이어적기도 사용하고 끊어적기도 사용했지만 15세기에는 이어적기를 16세기는 끊어적기도 나타났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그 다음에 거듭적기 라는 것이 나타났고 다시 현대에는 끊어적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은 할 때 깊은, 그래서 앞말에 있는 종성을 뒷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 접사에 이어적었다. 그러면 얘는 이어적기고, 끊어적기는 깊은 이렇게 하는 거고, 거듭적기는 깊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거듭적기겠죠. 그 다음에 팔종성법은 뭐냐면, 자, 초성이 오는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때는 뭐예요? 발음과 표기가 완전히 일치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뭐야? 처음에 한글을 반포할 때는 종성을 어떻게 사용하지 할 때 종성 사용법을 고민을 하다가 세종대왕께서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성을 부용초성 다시 초성에 사용하자. 그래서 모든 글자를 종성에 썼어요. 그런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팔종성법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팔종성법은 이 받침 발음에는 8개의 자음만 사용하자. 그래서 그 8개의 종성은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 시 되겠습니다. 그럴 때 종성에 사용하는 이응은 이거예요. 옛 이응을 사용했다는 거. 자, 그러면 팔종성법은 어디에 나타나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팔종성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대표적으로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마띠, 그러니까 통하지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동성을 뭘 사용했습니까? 시옷을 사용했죠.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에 들어가요. 근데 얘를 만약에 종성 부용초성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맛에다가 치읓 받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읓을 쓰지 않고 시옷을 썼다는 것은 팔종법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한 예는 뭐가 있냐면 용비어창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용비어창가에 보면 뭐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꽃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꽃이 오늘날에 꽃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종성을 뭘 썼어요? 지읒을 썼잖아요. 이 지읒이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종성부용 초성의 사례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그 이후에 칠종성법은 가느 사람 물방울입니다. 이렇게 쓰이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국정식 표기는 뭐냐? 자, 문헌 중에 동국정운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동국정운은 뭐냐면 동쪽의 문자 운용 방식을 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동쪽의 문자 운용 방식은 뭐냐면 한자어예요. 중국의 한자어. 그래서 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우리가 동국정식 표기는 한자어 표기에 주로 사용돼요. 한자어 표기에.
그러면 왜 동국정식 표기를 사용했냐면 중국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창제해서 한글을 쓰고 있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원음, 중국의 한자음 표기에 가깝게 표기했다. 그래서 얘를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인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상적 한자음이라고 합니다. 이상적 한자음, 그러니까 현실적 한자음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 한자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원래는 세종어제란 말이에요. 세종께서 제 만드신 이란 뜻인데 원래 어제인데 여기 이응을 썼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이응은 이상적 한자음입니다. 이렇게 이상적 한자음에 받침을 적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자, 한자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 그 한글, 훈민정음은 받침이 없는 글자가 많았어. 그래서 중국의 표기와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응가가 없는 이응을 썼어요. 응가가 없는 거니까 이 이응을 쓰고, 만약에 응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 옛 이응을 썼습니다. 응가가 있는 이응, 이 옛이응은 어디에 나타나요? 훈민정음 할 때 이 정자, 이 정자는 이 응가가 있는 옛 이응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응가가 없는 이응을 받쳐 쓴 것 하나, 또 하나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쓴 거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음이죠. 그런데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이렇게 여린 히읗을 썼다. 얘 뭐라고 읽어요? 여린 히읗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어라고 할 때 뭐죠? 이 국의 발음이 이렇게 나나봐요. 구어 이렇게. 그래서 귀기라고 썼고요. 또 하나는 날로 씀에 있어서 뼈남게 할 따름이다 라고 할 때 뼈이라고 썼어요. 원래는 우리가 편하게 할 따름이다. 편을 쓰는데 이 뼈는 이상적 한자음 동국정식 표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귀, 그 다음에 뼈이 뭐야? 동국정식 표기다. 얘네는 모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많죠. 엉도 있고 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자와로 할 때도 원래는 문자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형식종성 이응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상적 한자음 형식종성이라고 해요. 이상적 한자음, 다른 말로 형식종성, 다른 말로 현실적 한자음이 아니다. 현실적 음운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표기의 특징 한번 봅시다. 표기의 특징. 자, 표기의 특징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세로 쓰기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가로 쓰기를 했는데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가로 쓰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 쓰기를 했다는 것은 뭐야? 소리와 표기가 일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리와 표기가 한 거, 놈이. 오늘날에는 뭐야? 놈이라고 쓰죠. 뜻을 또 오늘날에는 뜻을이라고 체험과 이 조사를 이제 끊어적기,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 끊어적기를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끊어적기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표기이다 라고 해요. 끊어적기와 같은 말. 그럼 형태소가 뭔데요? 뜻을 가진 채소의 단위거든요. 그러면 뜻이라는 것이 뜻은 중복이 되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이라는 것은 형태소로서
기능하죠.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을을 포함하면 말씀을, 그러면 이 형태소의 원형을 얘는 밝혀주는 거고, 만약에 얘를 말씀을 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이어적기, 즉 소리대로 적었다. 얘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볼 것이 뭐예요? 동국적 의식 표기, 그러니까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는데, 첫째는 형식 종성을 썼다는 거, 둘째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와 음은 뭐예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팔종성법을 사용한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알 수 있고, 종성 부용 초성을 사용했다.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곧 요코 여름 하나니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원래는 얘를 팔종성법으로 표기한다면 뭘로 표기해야 돼요? 시옷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종성부용 초성이기 때문에 지읒을 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음운이 있었다. 그게 뭐냐? 순경음 비읍,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야 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경음 비읍은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죠. 듣자오니, 오늘날 듣자오니 이런 데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옛 이응은 이제 응가가 있는 이응, 그죠? 종 이런 데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린 히읗은 훈민정음 할 때 요 여린 히읗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래아는 다수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얘가 나와 있죠. 수비, 둥익, 변환기, 사마띠를 보면 수비에 순경음 비읍 사용된 것, 둥귀에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사용된 것, 그 다음에 뼈남기 중국의 원음, 사마띠, 얘는 팔종성법이죠. 그 다음에 초성에 어두장군이 사용됐다는 사실, 초성에 어두장군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단모음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몇 개? 7개. 그 다음에 모음주어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 후기 중세국어는 단모음이 7개였는데 현재는 뭐야? 10개이다. 그러면 현재 뭐가 추가되었냐? 그 다음에 왜, 위가 추가되었고, 뭐가, 아래 아가 소실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는 이때 이중모음이었다. 중세 때는 이중모음으로 분류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성조, 다른 말로 높낮이를 표시했다. 이것도 특징이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문법상의 특징. 첫 번째 주격조사, 두 번째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여기 빠진 게 또 있네요. 그게 뭐냐?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현재와 달랐고요. 객체 높임 선언할 어미가 이때는 있었다는 게 현재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주격 조사는 오늘날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이가 애석개서를 사용하는데 이 가는 17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 뭐가 쓰였다? 이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온 이와 짝대기 이와 쓰이지 않는 제로주격 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이는 언제 사용한다? 앞말이 멀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써. 자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받침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이는 받침이 없어.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 짝대기 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제로주격 쓰지 않는 형태는 뭐냐면 앞말의 모음이 이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 이일 때 쓴다. 그럼 반모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부텨라고 할 때 이 텨에 나타난 이 여는요,
플러스 이잖아요. 플러스 이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이는 원래 단모음이었는데 이중모음의 재료가 됐어. 그럴 때는 반모음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뒤에는 만약에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 라고 할 때 주격조사를 어떤 형태로 쓰는 거죠? 제로 주격. 그러니까 부처 땡땡 할 때 이 아무 형태도 없는 거예요. 제로 주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격 조사 제로 주격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말씀이 할 때 말씀인데 이 뭐죠? 얘가 주격조사인데 미음을 연음한 것이다. 이거 주의하시고 할 바가 있어도 할 때 할 바에다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를 쓰는데 이 이를 앞에 체언에다 붙여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에 주격조사는 이 짝대기 이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오늘날과 똑같죠. 예를 들면 자,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을을 쓸 때는 앞말이 뭘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얘는 똑같은데 이때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져 있으므로 얘가 음성 모음이니까 이때 을을 썼다. 중세국어에. 그 다음에 얘도 음성 모음이니까 르를 썼다. 그런데 만약에 앞말이 양성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전에 중세국어 때는 말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성모음 아래 아를 쓰고 얘도 나무 오늘날에 똑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을 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얘가 연음이 되니까 최종은 말싸말 이렇게 얘도 나모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격조사가 알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심하셔요. 요 위에 예를 보니까 뜨들인데 뜻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을이라는 앞말에 받침이 있고 얘가 음성모음이니까 을이라는 음성모음의 목적격 조사를 썼다. 그 다음에 문자에다가 얘는 형식종성이라고 했죠. 플러스 얘가 양성모음이니까 뭘 써야 되죠?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을 쓰고 얘는 형식종성이야. 형식종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모음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라를 쓴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다음 관형격 조사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것은 아래아가 쓰인 것과 이렇게 의라는 의가 쓰인 것, 그 다음에 시옷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자, 이 애와 의는 유정명사 뒤에 썼다. 유정명사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 뒤에 썼다. 그래서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예전에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음성 모음이고 얘가 유정명사니까 뭘 썼겠어요? 의를 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음 이어적기를 해야 되니까 비라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옷은 무정명사 뒤에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정명사죠? 라고 이 뒤에는 그러면 시옷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나모의 시옷을 여기 밑에 천에 받쳤습니다. 그러면 나못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존칭의 유정명사,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에게는 시옷을 썼는데 예를 들면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에요. 에다가 관역격 조사 시옷을 이렇게 체언에 붙여서 썼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세 국어의 이론 기초적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